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황제 왕관의 망토의 허울까지 홀이 좀 싸 보이긴 하는데 오늘은 조금 화려하게 입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유럽의 거대한 제국을 다스린 군주이자 대표적인 계몽전제 군주로 손꼽히는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잠시나마 영웅의 위엄과 책임감을 느껴보고자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코스프레 시킬 줄 알았으면 평소에 나 하고 싶었던 사람 집어넣을 걸 그랬어. 빌리 더 키드 이런 거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연습해갖고 이거 총 돌리는 거 잘하거든. 로빈 후드 이런 거 넣을 걸. 물론 이 의상만으로는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힌트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뮤직 큐! 이 곡은 음악의 아버지 하이든의 교향곡 48번 C장조입니다. 1773년 한 후작 가문을 방문한 이 군주의 환영식에서 사용됐고 주인공의 이름을 딴 부제가 붙여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아하면서도 위풍당당한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마지막 힌트입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약 600년간 오스트리아를 지배했던 유럽의 대표적인 왕실 가문 합스부르크 가문의 문장인데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보물인 왕관, 검, 홀, 그리고 권력의 상징인 쌍두 독수리를 사용해 가문의 권위와 전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 독수리가 둘인 게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수장이자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로 제국의 번영을 이끈 오스트리아 역사상 최고의 명군으로 꼽히는 계몽군주, 그리고 합스부르크 제국의 유일한 여성 군주, 그가 바로 오늘 지구 영웅전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합스부르크 제국, 오스트리아 최초이자 유일한 여왕, 위대한 국모라고 불리는 마리아 테레지아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후계자로 태어나 오스트리아 대공국과 신성 로마 제국을 이어받았습니다. 결혼과 가문 연합을 통해서 정치적 기반을 다졌지만 복잡한 상속 문제로 벌어진 외세의 침략 속에서 제국을 지키고 이끌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국가행정, 경제, 교육, 군사개혁을 통해서 제국의 기반을 강화했고 어쩌면 쇠락할 수도 있었던 오스트리아를 다시 재정비해서 유럽 강국으로 강건하게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드문 여성 군주로서도 강력한 통치권을 확보해서 오스트리아 정치를 안정적으로 이끌었죠. 우리 작가님이 최근에 오스트리아를 다녀왔는데요.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궁전, 광장, 거리 등등 어디를 가도 마리아 테레지아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오스트리아에서 자랑할 사람이 마리아 테레지밖에 없긴 해.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그녀의 흔적과 업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탁월한 정치력과 선견지명으로 제국을 안정과 번영으로 이끈 계몽군주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정치, 문화, 법제도 전반에 걸쳐서 깊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수많은 제약을 극복하고 남성 중심의 제국을 통치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업적과 영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에 앞서 마리아 테레지아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3명의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마리아 테레지아의 아버지이자
신성 로마 제국 합스부르크 왕조의 제12대 황제 카를 6세입니다. 카를 6세는 오스트리아 대공으로서 제국의 영토와 권위를 이어받았으며 복잡한 유럽 정세 속에서 외교와 전쟁을 조율하며 합스부르크 제국의 안정화를 도모했습니다. 특히 국사조칙을 통해서 여성 상속권을 인정함으로써 마리아 테레지아가 왕위에 즉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죠. 두 번째 인물은 마리아 테레지아의 남편이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란츠 1세입니다. 그는 합스부르크 가문과의 혼인을 통해서 정치적 기반을 다졌지만 황제의 권력이 제한된 제국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은 행사하지 못했고 실질적 통치자인 아내 마리아 테레지아를 보조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연애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려 16명의 자녀를 뒀고 그들의 혼인을 외교 전략에 활용해 합스부르크 가문의 후계와 유럽 왕실 동맹을 공고했죠. 마지막 인물, 합스부르크 제국의 정치, 마리아 테레지아의 정치적 조력자 벤첼 안톤 폰 카우니치입니다. 그는 탁월한 외교 능력으로 마리아 테레지아의 신임을 받았고 제국의 외교와 정책을 총괄했습니다. 특히 7년 전쟁 발발 직전 외교 혁명을 주도하여 수세기 동안 경쟁국 적대국이었던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서 18세기 유럽의 국제 질서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또한 프로이센을 견제하는 전략을 수립했으며 마리아 테레지아의 국가개혁과 제국 안정화에도 큰 역할을 기여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녀가 속한 합스부르크 가문과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약 600년간 오스트리아를 지배하며 유럽 정치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왕실 가문인데요. 스위스 아르가우 지방의 작은 합스부르크 석에서 시작해서 중세 후반부터 왕가로 성장하죠.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직은 물론이고 오스트리아 대공국을 중심으로 헝가리, 보헤미아, 크로아티아 등 여러 유럽 왕국과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이렇게 스펙만 보면 기가 막힌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내부 구조가 문제가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프로이센, 체코, 오스트리아, 바이에른 약 300여 개의 연방국을 포함해서 수많은 제국광국, 자유제국 도시 등이 느슨하게 결합한 연합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가 또는 로마 제국하고 좀 달라요. 하여간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희한한 구조로 만들어진 제국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걸 설명드리는 건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마리아 테레지아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백 개의 연방 국가들은 영토가 고작 몇십 제곱킬로밖에 되지 않는 작은 소국부터 다양하게 있었어요. 이 복잡한 체계 속에서 합스부르크가는 오스트리아 영지를 기반으로 보헤미아, 헝가리 등을 상속하면서 제국 내에서 점차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통치 방식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로마의 통치 방식 비슷한데요. 로마가 원래 그 각자 민족의 종교나 이런 거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통치하는 건데 합스부르크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독립국가 연합체에 비슷하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로마 제국 때는 이렇게 각 지역의 자율권을 보장해주고 어떤 그 민족의 특성을 보존해주는 게 제국의 역동성, 내적 역동성을 발전시키는 동인이 됐는데 합스부르크 제국은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라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저해하는 요인이 된 거죠. 그래서 한 학자는 합스부르크 제국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국가가 아니라 약간의 구심점이 있는 상태에서 이질적인 요소들이 응결된 형태였다. 이렇게 이게 참 이렇게 좀 멋있는 말을 해야 있어 보이는데 나는 이런 표현을 못해. 제가 원래 대본에 썼던 표현이 이거예요. 딱 바둑판에 바둑돌 깔아놓은 거 비슷하다. 한참 이렇게 승분하기 전에 쫙 깔고 구멍 뻥뻥 나고 내가 이래서 출세를 못한다 지금. 16, 17세기의 유럽 강대국이죠.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 비해서 해외 식민지가 적은 것도 약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식민지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수익이 크면 관리의 수고와 위험도 크죠. 인접한 국가만 관리하는 합스부르크 제국은
관리 면에서는 아주 편했지만 이 역시 경쟁국에 비해서 역동성을 상실하고 행정기구가 나태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절대주의에서 근대 산업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합스부르크 제국의 이런 구조와 특징은 계속해서 주변국과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20세기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류 국가로 추락하고 제국 자체가 해체되는 원인으로 학자들은 이 제국의 여러 덩어리가 약하게 응집되어 있는 형태의, 그러니까 바둑돌 형태의 국가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지목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내부에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더 골치 아픈 건 국경이 이어지지도 않아.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막 사방에 있어. 게다가 이게 이어져도 문제야. 지금 기준의 국가라기보다는 지역에 해당하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사보이 공국, 시칠리아, 나폴리. 나라 영토가 바둑판 위에 깔아놓은 바둑돌 같은 형태죠. 로마 제국의 방식대로 각자의 법과 집행권을 보존하는 것까진 좋은데 로마보다도 훨씬 부실했어요. 공통으로 통해야 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거는 각 제국 내 나라에서 비준을 별도로 받아야 돼.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나라가 아니라 도시 이런 게 수십 개가 넘어요. 그러니 이게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심지어 마리아 테레지아가 즉위할 때 빈에서 오스트리아 왕으로 즉위합니다. 부다페스트에 가서 헝가리 국왕으로 또 대관식을 해요. 다음엔 보헤미아에 가서 또 보헤미아 왕 대관식을 합니다. 로마 황제도 이러진 않았잖아요. 원래 황제는 위에 있고 그 밑에 왕이 있는 건데 이거는 내가 이 나라 왕, 저기 시장, 저기 도지사, 직함이 뭐 100몇십 개예요. 이력서 쓸 땐 좋을 것 같은데 스펙으로는 굉장해요. 내가 어디 자료 보니까 이렇게 많은 명칭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랑이 아니잖아 이게. 거기다가 이렇게 내부에 자치적인 지역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들을 공통의 정체성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이런 부분을 소홀합니다. 이런 합스부르크 제국의 이 따로 놀기 성향을 보여주는 단어로 오스트리아의 관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제들이 이 적과 불만 세력에게 엄청나게 관대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봐도 야 대단했는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 때 그걸 때리는 것보다도 적당히 방치하는 것이 더 안전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굴러는 가는데 느슨하게 굴러가니까 전쟁 같은 데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합스부르크가의 과도한 근친혼도 시대에 뒤처져가는 제국 통치 방식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국이 커질수록 이 불완전한 연결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가요. 그런데 합스부르크 가문이 스페인 왕위까지 계승하면서 오스트리아, 스페인 두 강대국이 하나의 제국이 됐어요. 그런데 이 느슨한 결합 덕에 실제로는 두 개 왕국의 병렬, 그러다 보니 혈통마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증이 생기는 거예요. 유럽의 왕과 귀족이 원래 결혼으로 얽혀 있어요. 그리고 왕위 계승은 국적보다도 혈통이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공주들이 전 유럽의 왕이나 대공과 결혼을 해. 어느 왕국의 대가 끊기면 주변국들이 혈연을 근거로 나라를 통으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 시작이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에요. 갑자기 프랑스 왕위가 끊어지니까 촌수로 따지니까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내가 제일 가까운데 이래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합병할 뻔했잖아요. 근데 이게 남의 나라 먹을 때는 좋은데 반대로 뺏기기도 쉽단 말이죠. 신성 로마 제국처럼 구성이 복잡한 나라에서는 작은 분열이 제국을 순식간에 해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혈통 보호가 합스부르크가의 절대 과제가 되어 버렸던 거죠. 결국 나라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과도한 근친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자식이 속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스부르크는 근친혼을 밀어붙입니다. 전쟁보다도 결혼으로 영토를 얻고 보존하겠다는 이 드물고 이 끈질긴 의지 덕에 이게 오스트리아 운명이 결정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친척끼리 결혼해서 재산, 왕위, 영토를 가문 내부에 묶어두려고만 했죠. 다른 이들은 전쟁하게 둬라. 너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결혼하라
라는 식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국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적으로는 농업이 대세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상업, 제조업, 무슨 발달한 도시 이런 데도 꽤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비엔나죠. 엄청나잖아. 그런데 이게 연결이 안 돼요.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합스부르크 군주들은 여러 섹터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연계를 줄이는 방법이 왕가의 존속, 즉 중앙집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유럽에서 오랫동안 존속한 비결이라면 비결이긴 한데 대신에 미래를 희생했죠. 결국 제국을 시한부 인생으로 만들어 놓은 비결도 됩니다. 고대나 중세라면 이런 방법이 솔직히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7세기가 되니까 이게 확실한 단점이 됩니다. 17세기 우리가 절대주의 국가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텐데 이때 유럽 국가들의 경쟁 포인트는 국가 역량 강화입니다. 나라가 이제 부르주아도 성장하고 전쟁을 화약, 대포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대장간에서 만들어 갖고는 군대의 군수물자를 댈 수도 없어요. 식민지도 생기고 재정도 커지니까 군대도 병사들이 왕창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절대주의 국가라는 게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오스트리아는 흩어지고 쪼개고 알아서 놀자 이렇게 되니까 영국, 프랑스, 신생 독일의 어떤 국가의 응집력하고 반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의 위기예요. 마리아 테레지아는 바로 이런 오스트리아의 체제가 국가가 응집력을 가지고 성장하는 딱 그 시대를 만나서 한풀 딱 꺾일 때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가 어떻게 제국의 군주가 되었고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오스트리아 제국을 통치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제국의 군주로 서게 된 배경에는 유럽 전체의 권력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숨어 있었죠. 바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과 여성의 왕위 계승을 금지한 살리카 법인데요. 그녀의 아버지 카를 6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문과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사 조칙을 반포해 딸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할 내용이 있는데 오늘 카를만 5명이 등장합니다. 또 다 혈연 관계도 아니에요. 마리아는 세다가 포기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괜찮은 게 이제 뒤에 이름만 마리아 테레지아, 마리아 안나. 오늘 등장하는 여성 중에 마리아라는 이름 안 들어가는 여자가 없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전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마리아는 뺄 수가 있는데 카를은 뺄 수가 없잖아. 카를 6세라고 그래야지 6세, 7세라고 할 수가 없어서 좀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살리카법에 의거해서 1316년에 프랑스는 여성의 왕위 계승을 공식적으로 금지합니다. 원래 살리카법은 아주 오래전 게르만족에서 나온 그 고대 부족법인데 이 법을 처음 만들 때는 남녀차별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4세기에 갑자기 이게 고대법을 왜 쓰느냐? 이게 백년전쟁도 말씀드렸죠.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란과 국제전쟁을 방지하려는 의도였죠. 1516년에 카를 5세가 스페인 국왕이 됩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이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동시에 통치하게 되죠. 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결국 카를 5세는 16세기 이후 가장 많은 영토를 통치한 왕이 됩니다. 그러나 금방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와 스페인 합스부르크는 갈라져서 각자 독립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합스부르크죠. 이들이 오스트리아, 스페인을 통치하면서 제국의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지게 돼요. 그뿐인가? 당시 스페인은 식민지를 왕창 가지고 있었잖아요. 저기 남아메리카 다 집권했잖아요. 그러니 이 유럽 최강국 스페인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곧 유럽의 패권을 차지하는 그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1700년에 스페인에서 비극이 벌어집니다. 스페인 합스부르크의 카를로스, 이분도 카를이죠. 카를로스 2세가 후사 없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분도 이제 오스트리아식으로 하면 카를이에요. 그러자 그간에 깔아놓은 혼맥 덕분에 전 유럽에서 이제 나 이렇게 되는 거죠. 루이 14세가 다스리던 프랑스의 부르봉 왕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바이에른의 비텔스바흐 가문이 모두 계승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더 많은데 이제 자기 딴에는 차마 여기다 못 들이밀어서 그런 거지 가슴 졸인 사람은 훨씬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명분은 혈통인데 실제로는 결국 힘센 놈이 스페인 차지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유럽의 세력 구도가 바뀔 상황입니다. 만약에 프랑스, 스페인, 영국, 스페인 이래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유럽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가 전부 내가 나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편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전 유럽이 편이 갈리게 됩니다. 프랑스 편에는 스페인, 나폴리 왕국, 시칠리아 왕국, 오스트리아 제국의 반쪽이라고 할 수 있는 헝가리, 여기에 바이에른, 퀼른 등 독일의 제후들이 가세합니다. 오스트리아 편에는 프랑스의 라이벌인 영국, 스페인과 악연이 깊은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에서 멀어지고 싶은 헝가리처럼 스페인에서 멀어지고 싶은 포르투갈, 사보의 공국이 참여합니다. 1701년부터 1714년까지 벌어진 이 전쟁은 스페인을 차지하기 위한 유럽 전역의 총력전인 동시에 18세기 유럽의 국제 질서를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전쟁이 너무 길어서 중간에 역전이 많은데 결국은 프랑스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도 완전한 승리는 아니에요. 이제 프랑스가 이기면서 루이 14세의 손자인 앙주 공작, 루이 14세의 맏아들의 차남입니다. 이 사람이 필리페 5세로 즉위하면서 스페인 부르봉 왕조가 성립해요. 그런데 과거에 스페인 합스부르크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따로다. 니네는 니네끼리, 우린 우리끼리다 했던 것처럼 유럽들이 압력을 넣어서 프랑스 부르봉하고 스페인 부르봉은 말만 부르봉이지 따로 논다. 여기에 또 이제 협정을 맺습니다. 이 전쟁 동안에 오스트리아 황제는 테레지아의 할아버지인 레오폴드 1세에서 큰아버지 요세프 1세, 아버지 카를 6세로 바뀝니다. 이 카를 6세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전쟁 중에 잠시 스페인 국왕으로 추대된 적도 있었어요. 이분이 잠깐 앉아보더니 스페인 왕에 대한 미련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때 카를 입장에서 스페인을 잃어버리게 된 이 비극의 원인을 반추해보면 카를로스 2세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것하고 왕실 공주들이 사방팔방으로 혼인해서 온갖 왕과 제후들과 연결된 게 문제였죠. 그런데 카를 6세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 자기가 죽으면 다시 이제 오스트리아 왕이 계승전쟁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이게 스페인이나 오스트리아는 또 달라요. 합스부르크는 워낙 기본적으로 쪼개져 있고 당장 헝가리가 저기 프랑스 편으로 붙는 거 봐. 이렇게 되니까 큰일 났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내가 아들을 못 낳으면 오스트리아 제국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게 진짜 거의 공포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공주들을 결혼 안 시킬 수도 없잖아. 아니면 공주들하고 서민하고 결혼시켜? 공주를 서민하고 결혼시키면 문제 더 커지죠. 결혼 안 시키면. 러시아가 그런 방법을 썼는데 러시아는 그게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란 영토 자체가 유럽만큼 넓으니까 그 안에서 그냥 결혼 안 하게 되면 되는데 유럽은 막 쪼개져 있잖아. 그러니 공주를 탑에 가둬봐. 또 정의의 기사들이 전부 들고 날 거야. 공주를 구하자. 또 전쟁 나요, 진짜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안 시킬 수도 없고 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서민하고 시키면 또 다 달라붙어서 아마 이혼하러 그럴 거야. 대장장이 아저씨하고 결혼해서 있는데 왕자가 나타나고 공주 왜 여기서 고생하십니까? 이러면 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야 재밌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야. 아들을 낳아야 돼. 아니면 딸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건 더 위험한 방법이긴 해요. 딸도 왕위를 계승한다 그러면 사박에 깔아놓은 딸들이 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국 여왕하고 프랑스 왕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난리가 난다니까. 그러나 이건 나중 문제고, 카를 입장에서는 일단 아들을 낳으면 좋겠는데 아들을 안 낳으면 딸이라도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카를 6세는 아들을 낳지 못하지만 대신에 아주 똑똑한 딸을 얻습니다. 1713년에 카를 6세는 국사조칙을 반포합니다. 아들이 없을 경우에 여성이 왕위를 상속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만 이거는 일종의 비상수단이었죠. 자신은 아직 20대였고 앞으로 27년은 왕위에 더 있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만 놓고 이건 감춰두고 주치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자, 아들 낳는 비법을 어떻게 만들어 와라. 여기서 잠깐만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때 왕궁 주치들이 카를 6세에게 처방한 아들 낳는 비법이 있었습니다. 그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카를 6세가 아니라 이제 왕비한테 처방한 건데 위스키하고 브랜드였어요. 식후에 꼬박꼬박 마셔야 됐대요. 황후 엘리자베스 크리스틴에는 이 처방 덕분에 비만이 되고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보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1716년에 아들을 낳긴 했는데 7개월 만에 사망합니다. 그 후로는 딸만 셋을 낳았는데 첫째가 바로 마리아 테레지아였습니다. 이게 위스키하고 브랜디가 정말 아들 낳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집안의 증거를 보면 딸 낳는 데는 특효약이 됩니다. 그것도 똑똑한 딸 낳는데 믿지는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다시 국사조칙 이야기로 돌아와서 마침내 카를 6세가 국사조칙을 공표합니다. 헝가리를 포함한 제국 내의 자치적인 혹은 준독립적인 왕국, 공국, 백작국들의 비준을 얻어야 했죠. 이것을 위해서 헝가리 같은 나라에는 큰 양보를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왜냐하면 이게 작전 국제전쟁으로 비할 수가 있으니까 유럽 각국에도 비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유럽 각국들은 완전히 기회다 싶어가지고 온갖 요구를 해댑니다. 프랑스는 아예 설득 포기하는데 당연히 그때 오스트리아랑 제일 사이가 안 좋고 또 스페인까지 차지했는데 무슨 비준을 해. 그게 적인데. 그래서 프랑스는 포기하고 수많은 이 나라마다 요구를 하는데 최고로 이때 성공한 건 영국이었어요. 영국은 뭘 요구하느냐? 카를 6세가 동인도 회사를 만들거든요. 원래 동인도 회사가 영국, 네덜란드만 알고 계신데 영국,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들이 성공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투자를 해요. 근데 영국이 제일 세니까 네덜란드 회사에 막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스트리아 동인도 회사도 설립이 됩니다. 결국 네덜란드 회사의 이제 일부였지만 이거 하지 마. 그래갖고 안 해요, 진짜. 이 바람에 오스트리아 경제가 휘청하게 되고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영국하고 싸우다가 결국 몰락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오스트리아가 빠져나간 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 재원이 동인도 회사였는데 어마어마한 공헌을 해준 거죠. 1738년에는 불가능한 비준도 받아냅니다. 프랑스의 비준을 얻어냈는데 성공하죠. 그 대가로 마리아 테레지아의 남편의 영지였던 로렌 공국, 지금의 알사스 로렌 지방이 프랑스 영토가 되는 걸 허용합니다. 야,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알사스 로렌 지방이 나중에 그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얘기 보시면 이걸 어떻게 거저주냐 싶은데 거저줬어요. 아무튼 카를 6세는 이렇게 국제 비준에 과하게 매달렸습니다. 공주의 왕위 계승이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선왕의 형인 요세프 1세의 두 딸을 사전에 배제시켜버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딸들이 너무 많잖아. 그런데 요세프 1세 왕비는 독일의 브라운슈바이크 집안이었죠. 그래서 장녀 마리아 유제파는 나중에 폴란드 왕비가 되고
자녀 마리아 아말리나는 바이에른 선제의 차남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혈연이 독일하고 연결돼요. 왜냐하면 이때 폴란드 왕은 또 작센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제후들이 또 강력히 반발을 하는 거예요. 왜? 딸들도 왕위 계승 자격이 있는데 너 이거 지금 이쪽으로 빼돌리는 거 아니냐? 왜 왕따 시키냐? 이렇게 되니까 또 걔들 설득하느라고 비용을 막대하게 쏟아붓고 그 사람들이 뭐 그러려고 했겠어. 찬스다 싶으니까 건수만 잡으면 소송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외교병이 막대하게 빠지니까 돈을 어디서 뺍니까? 외교라는 게 사실 국방비가 어떻게 보면 외교하고 같은 범주잖아요. 말로 하는 국제정치가 외교고 총칼로 하는 국제정치가 국방비니까 결국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게 돼요. 과거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때 오스트리아를 구한 명장이 한 명 있습니다. 오이겐 공이라고. 이 사람도 파란만장한데 오늘 소개해드릴 수는 없네요. 이때 합스부르크 제국의 육군 원수가 돼 있었는데 오이겐 공이 왕한테 와서 크게 반발합니다. 그는 외교적으로는 스페인 왕에 대한 미련을 제발 좀 버리고 가장 중요한 동맹 영국과의 관계에 집중하라고 충고하죠. 그리고 국사조칙에 대해서는 정말 유명한 말을 합니다. 국사조칙 10개보다 강한 군대 하나가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카를 6세는 듣지 않습니다. 카를 6세는 이렇게 마리아 테레지아를 즉위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양보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고스란히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부담이요 책임감으로 전가되게 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훗날 강력한 군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혈통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녀가 자라난 황실의 환경과 교육, 그리고 아버지 카를 6세의 독특한 성격과 정책이 깊이 작용합니다. 차기 군주로서 그녀는 어떤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지, 또 카를 6세는 그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남겼는지 마리아 테레지아의 유년기의 그림자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1717년 5월 13일에 태어났습니다. 1720년부터 국사조칙을 대외에 공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4살 때부터 차기 여제로 지목된 셈이죠. 당시 귀족 자제는 7살 때부터 교육을 시작하는 게 관리였는데 예수의 사제들과 궁정학자들이 다양한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를 위한 교과서, 과목들이 남아있는데 종교, 라틴어, 지리, 역사, 수학, 외국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를 특히 잘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특히 두 나라 언어는 자기가 프리토킹 할 수 있을 정도로 잘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13살 때 어떤 외국인이 궁정에 와서 본 기록이 있는데 두 공주 테레지아와 안나 중에서 언니인 테레지아가 훨씬 예리한 지성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들 보면 보통이 아닌 게 정말 예리하게 봐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 시대가 또 남성 우위 시대니까 그때 남성 중심의 역사를 배우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이 쉬우신데 그 마리아 테레지아가 배운 역사는 역사 속 여성들의 활약상도 소개하면서 남자뿐 아니라 모든 녀석이 미덕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문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카를 6세는 테레지아가 14살 때 오늘날로 치면 국무회의도 참관하게 합니다. 마리아는 본인이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기 자신을 앞으로 수많은 공격을 이겨내고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났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는 이 마음가짐이 확실했던 거죠. 마리아 테레지아의 인생에 정말 카를 6세는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카를 6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이분이 장단점이 정말 극명한 황제였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극명하다. 사실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누구나 언밸런스 하죠.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카를 6세는 뭐가 희한하냐면 보통 사람은 하나의 재능과 관심이 있으면 연관되는 쪽에도 재능이 있거나 최소한 중요성을 알고 노력은 하죠.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사람이 물리도 잘해요. 근데 카를 6세는 이 부분이 언밸런스예요. 국사조칙 비준에 국제적인 노력을 들였을 정도로 국제 정세와 외교에 민감하고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군대는 무심해요. 경제도 무역, 동인도에서 만들어서 무역에서 큰 업적을 남깁니다. 근데 이렇게 돈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국내 상업,
농업, 국내 경제는 엄청 소홀해가지고 하여간 뭐 인프라를 세운다거나 농업의 육성책을 이건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고질병이 비효율적인 재정인데 이거는 그 바둑돌 구조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런 거 개혁도 완전히 방치해버립니다. 이게 정말 이상하다니까요. 열정을 쏟은 국제 외교도 투자만큼 판단력이 따라주질 않아요. 합스부르크가 스페인까지 지배할 수 있었던 데는 오스만 제국의 위협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럽 왕국들이 오스트리아, 스페인이 합친다는 걸 누가 인정하고 싶겠어. 근데 그때는 오스만 제국이 막 빈 포위할 정도로 쳐들어올 때니까 유럽 국가들이 오스트리아한테 막 밀어주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막아라. 그래서 스페인도 떼준 거거든요. 그런데 카를 6세 시절 되면 이미 오스만은 이제 더 이상 안 쳐들어요. 위협이 끝났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스페인 왕위 전쟁 때 너무 피해를 많이 받고 루이 14도 죽고 스페인하고 분리되고 그래서 프랑스도 이전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각국들이 이렇게 뭔가 딱 무서워할 만한 나라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의 어떤 존재 가치가 이전보다 많이 떨어진 거죠. 카를 6세는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스페인에 대한 집착을 보였는데 동맹국이라는 영국, 네덜란드조차도 카를이 스페인 국왕을 탐내는 것은 유럽의 안정을 깨는 행위로 보았죠. 그러니 도와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것도 다 낙제점인데 특이하게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은 또 대단했어요. 근데 이거는 선조들이 다 그랬는데 레오폴드 1세부터 이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건 집안의 전통이 됩니다. 레오폴드 1세는 음악적 재능이 있어가지고 작곡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카를 6세도 꽤 많은 작곡을 했고 바이올린 연주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가와 공연에 거금을 지원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신작을 공연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몇 편씩 내가 돈 줄 테니까 몇 편씩 상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리아 테레지아도 1724년 7살 때부터 궁중 오페라에서 춤을 추고 이탈리아어로 노래도 부르며 연극에 출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빈 하면은 음악의 도시, 오페라의 도시 이게 다 이분들 덕에 만들어진 거예요. 투자 없이 거저된 건 없어요. 왜 우리는 맨날 비는 음악의 도시라고 그러고 저 도시가 왜 음악의 도시가 됐을까는 생각을 안 하는데 사실은 레오폴드부터 마리아 테레지아까지 엄청난 투자가 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오늘날 비는 파리, 로마, 베네치아의 견주는 유럽 예술의 문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카를 6세의 정치는 강점과 약점이 뚜렷했습니다. 외교와 문화에서는 성과를 보였지만 군사와 재정에는 한계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마리아 테레지아는 훗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국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외교, 군사, 행정, 경제 전반에 균형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됩니다. 카를 6세는 차기 군주인 마리아 테레지아의 결혼 상대를 폭넓고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프리드리 대왕편에서 언급했듯이 프리드리히도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었고 독일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바이에른 선제후 가문도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비준을 구실로 약소국 출신 왕자와 결혼할 것을 요구했죠. 꼭 이 협박 때문이 아니라도 카를 6세도 강국의 왕자랑 결혼하면 마리아 테레지아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소국인 로렌 대공의 차남으로 남편감을 결정하죠. 그런데 이분이 그만 천연두로 사망해버립니다. 그러자 로렌 공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남이었던 프란츠 슈테판과 결혼하게 됩니다. 약혼하기 전에 프란츠 슈테판이 오스트리아에 와요. 그래서 서로 마리아랑 이렇게 달고 이렇게 봤는데 마리아가 보더니 대단히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꿈에서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였다는 썰이 있습니다. 프란츠 슈테판의 초상화를 보면 딱 잘생겼고 지금 기준하고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후덕한 사람을 좋아했으니까 딱 사람 좋게 생겼습니다. 덕분에 두 사람의 결혼은 왕가에서 드문 연애 결혼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등 주변 열강이 또 반대를 합니다. 당연하지 거저 주려고 하나. 그래서 국사조칙 비준을 조건으로 결혼 2년 후인 38년에
로렌을 프랑스로 넘기는데 동의하고 결혼합니다. 프란츠 슈테판은 로렌 공국 입장에서 보면 졸지에 오스트리아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뭐 본인의 의지는 상관없었지만 카를 6세는 대신에 그에게 메디치 가에게서 인수한 토스카니 공국을 주어서 피렌체로 보냅니다. 덕분에 마리아 테레지아도 37년부터 40년까지 피렌체에서 생활합니다. 혹시 마리아 테레지아 좋아하시는 분은 피렌체 가시면 바로 여기가 마리아 테레지아가 걷던 데구나 라고 그냥 상상만 하십시오. 프란츠 슈테판은 어떤 사람일까? 그에 대한 평가는 애매한데 마리아와 결혼하고 나서 프란츠 1세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취임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름뿐이고 솔직히 합스부르크가의 대릴 사이로 또는 평생 마리아 테레지아의 남편으로 살았죠. 이게 좀 골치 아픈 자리인데 이런 자리는 너무 무능해도 안 되고 너무 유능해도 안 되고 정치에 열정적이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해도 안 되고 불성실한 무력자여도 안 되고 욕심 많고 일 잘하는 그런 사람이어도 안 되고 또 이게 부인의 체면을 깎아먹어도 안 되지만 머리 위로 올라서려고 해도 안 되고 이게 그래도 내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아니냐 이래도 안 되고 나는 뭐 부인 밑에 사는 애야 이러고 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살다 보면 이제 모욕이 많아요. 이게 왜냐면 당신은 여기 오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 또 분노해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참 진짜 어려운 여러분 정말 나 시켜주면 잘할 수 있는데 라고 꿈꾸시는 분들 1년도 못 버팁니다. 우리 유럽의 왕실에 결혼한 사람들 봐요. 그 자리도 못 버티는데 저 시대에 어땠겠어. 꿈꾸지 마세요. 프란츠가 정말 이 역할을 잘 해내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 고르긴 잘 골랐지. 원래 성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도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닌데 못하진 않아. 근데 다방면으로 잘하지도 않고 뭔가 열정이 좀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방탕하지도 않고 대중들은 그를 나약하고 게으르고 소심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마리아 같은 여걸한테 남편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들 했죠. 심지어는 모든 오스트리안이 그의 적이라는 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프란츠는 자신에 대해 쏟아지는 조롱과 폄하도 잘 버텼고 이것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또는 자신에게 분풀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바람은 엄청 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마리아 테레지아랑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마리아 테레지아가 또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에요. 남편 고생하는 것도 좀 이해를 하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싸움은 많이 했대는데 아무튼 마리아 테레지아가 용서했고 애도 16명이나 낳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 걸지 말자고요. 괜히. 또 둘은 잘 살았어. 그리고 국가 재정까지는 몰라도 가계 재무 관리는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실의 개인 재산을 몇 배로 불렸다고 해요. 이것도 가만히 보면 능력은 있는데 적절히 발휘하고 잘 자제한 건지 자기 천성만큼 딱 한 건지 진실은 본인만이 알겠지만 결론만 갖고 보면 여걸의 남편으로선 가장 최고의 남편이 맞습니다. 가끔 프리드리히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분도 계신데 파탄 났을 거예요. 절대 안 돼. 그런데 장인인 카를 6세는 좀 더 확실한 재능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군 지휘를 맡아주기를 원했는데 아마 마리아 테레지아가 여성이어서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군을 직접적으로 통솔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군대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 눈에는 사위가 카이사르처럼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군사 분야에서는 적당히 군대를 관리만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군지휘하라고 그러고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프란츠는 첫 번 전투, 오스만과의 싸웠던 첫 번 전투에서는 오스만군을 격파했는데 다음 전투에서 왕창 대패해가지고 영토를 빼앗기고 돌아옵니다. 그 뒤로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전투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카를은 엄청나게 실망했지만 본인의 기대가 너무 과했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1740년에 카를 6세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국사 조칙에 의거해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보헤미아의 국왕으로 차례로 즉위했지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는 오를 수가 없었어요. 과연 황제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련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 테레지아의 앞에는 오스트리아 왕위를 놓고 맞서려는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바이에른 선제의의 집안이었던 카를 알브레히트는 자신이 정통 후계자라고 주장하게 되죠. 그는 유럽의 여러 강대국과 손잡고 마리아 테레지아의 왕위 자체를 뒤흔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 테레지아는 즉시 자신을 도와줄 동맹국을 찾습니다. 어딜까?